책 읽어주는 갤럭시 오디오북 인간관계론 데일 카네기 지음 정재현 옮김 북스데이 출간 낭독 책 읽어주는 갤럭시 파트 2 호감을 얻는 6가지 방법 1.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라.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배우려고 이 책을 읽는 거라면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이 세상 최고의 친구 사귀기 고수는 따로 있으니 그에게 배우는 것이 훨씬 쉽다. 그가 누구냐고? 당신은 아마 매일 길에서 그를 만나고 있을 것이다. 당신이 다가가면 그는 꼬리를 흔들기 시작한다. 걸음을 멈추고 쓰다듬어주면 그는 얼마나 당신을 좋아하는지 보여주려고 펄쩍펄쩍 뛴다. 그에게 무슨 속셈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당신에게 부동산을 팔려는 것도 아니고 당신과 결혼하려는 것은 더군다나 아니다. 이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 일하지 않는 동물은 오직 개뿐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닭은 달걀을 낳아야 하고 소는 우유를 생산해야 하고 카나리아는 노래를 불러야 하지만 개는 그저 당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5살 때 아버지가 50센트에 샀다면서 노란 털북숭이 강아지를 안고 오셨다. 그 강아지는 곧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기쁨이자 빛이 되었다. 매일 오후 4시 반쯤 되면 강아지는 어김없이 앞뜰에 나와 앉아서 빛나는 눈초리로 하염없이 길 쪽을 지켜보고 있다가 내 목소리가 들리거나 도시락을 들고 있는 내 모습이 정원수 사이로 어른거리면 총알처럼 달려와서 짖고 뛰어오르며 반갑게 나를 맞아주었다. 그렇게 5년 동안 티피는 둘도 없는 내 친구였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티피는 내 앞에서 10피트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벼락을 맞아 죽었다. 나는 그날 밤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티피의 죽음은 내 소년 시절에 겪은 가장 큰 비극이었다. 티피는 심리학 책을 읽은 적도 없었지만 관심을 끌려고 애쓰는 것보다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 훨씬 더 친구를 사귀기 쉽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2년 동안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애쓰는 것보다 2달 동안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친구를 더 깊이 사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에는 평생을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런 헛수고는 그만하자. 인간이란 원래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 없고 오직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법이다. 언젠가 뉴욕의 어느 통신사에서 전화통화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조사했는데 결과는 역시 나라는 말이었다. 나는, 내가, 나의, 나를, 나에게 등이 500통화 가운데 무려 3,990회나 쓰였던 것이다. 단체 사진을 볼 때 당신은 가장 먼저 누구의 얼굴을 찾는가? 단순히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으로 관심을 끌려고만 한다면 당신은 절대로 진정한 친구를 만들지 못한다. 진정한 친구란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비엔나에 사는 유명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 없는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해를 끼치게 된다. 인간의 모든 실패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서 비롯된다. 심리학 책을 아무리 뒤져도 이만큼 의미심장한 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몇 번이고 음미할 가치가 있는 아주 중요하고 심오한 말이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뜻을 음미해 보기 바란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 없는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해를 끼치게 된다. 인간의 모든 실패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서 비롯된다. 뉴욕 대학에서 단편소설 창작 강좌를 들은 적이 있다. 강사는 골리어즈라는 유명한 잡지사의 편집장이었다.
그는 자기 책상 위에는 매일 원고가 수북이 쌓이는데 어느 원고라도 두서너 줄만 읽어보면 그 작가가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금세 알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작가가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도 그의 작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소설 창작 기법 강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2번이나 강의를 중단하고 이렇게 말했다. 훈계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이 말을 꼭 명심해 주세요. 여러분이 소설가로서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소설을 쓰는데도 그래야 한다면 사람을 사귈 때에는 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하워드 더스틴이라는 유명한 마술사가 브로드웨이 쇼에 출연하던 어느 날 밤에 그의 성공 비결을 물어보기 위해 분장실로 찾아간 적이 있었다. 그는 40년 동안 세계 각지를 순회 공연하면서 온갖 환상으로 관중들을 매혹하고 숨죽이게 한 마술계의 황태자다. 적어도 6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의 공연을 보았고 그는 그동안 2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학교 교육이 그의 성공과 관계없는 것은 분명했다. 그는 어렸을 때 집을 나와 거리를 떠돌며 화물차에 몰래 타고 건초더미 속에서 잠을 자고 밥도 근근히 얻어먹었다. 글자를 읽는 법도 철길을 따라 서 있는 광고를 화물차 속에서 보고 가까스로 배웠다. 그렇다고 마술에 대해 남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마술에 관한 책은 얼마든지 많이 나와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다른 마술사들도 다 알고 있다고 했다. 그가 갖고 있는 남다른 장점은 딱 2가지였다. 첫째, 관객을 끌어당기는 흡입력이다. 그가 무대 위에서 취하는 모든 손짓, 몸짓, 말, 얼굴 표정, 심지어 눈썹의 움직임 같은 사소한 것까지도 관객을 몰입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포인트와 정확한 타이밍을 계산하여 사전에 충분히 연습한 것이다. 둘째,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많은 마술사들이 무대에 오르면 관객들을 내려다보며 얼간이들이 많이 모였군. 이런 사람들을 속이는 건 식은죽 먹기지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하지만 더스턴은 나를 보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다니 이 사람들 덕분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야.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무대를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마음속으로 나는 관객들을 사랑해 라고 되뇌곤 한다고 한다. 성공 비결이라고 하기엔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절대적인 인기를 누린 비결도 역시 여기에 있었다. 그의 개인 시종이었던 제임스 아모스는 시종의 영웅 루스벨트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어느 날 내 아내가 이제껏 메추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서 대통령께 메추리는 어떤 새냐고 여쭈어 보았다. 대통령께서는 메추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대통령께서 우리 집으로 전화를 하셨다. 그때 우리는 오이스터베이에 있는 대통령 관저 안에 조그만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내가 전화를 받더니 지금 창밖에 메추리가 앉아 있으니 내다보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를 하셨다는 것이었다. 이 사소한 일화는 대통령의 인품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집 앞을 지나실 때마다 우리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안녕 애니, 제임스 하고 다정하게 인사를 하시곤 했다. 고용인들이 이런 인품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도 누구나 그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에 루스벨트가 백악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마침 태프트 대통령 부처는 출타 중이었다. 루스벨트는 그가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은 물론이고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했다. 이것은 그가 평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마음 깊은 호의를 갖고 있었는가를 말해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루스벨트는 주방에서 일하는 앨리스를 만나자 이렇게 물었다. 앨리스, 요즘도 옥수수빵을 구워? 네, 저희끼리 먹으려고 가끔요. 윗분들은 안 드시거든요.
그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로군. 대통령을 만나면 한마디 해줘야겠어. 앨리스가 접시에 빵을 담아 내오자 그는 빵을 한 조각을 집어들고 그것을 씹어 먹으면서 사무실 쪽으로 걸어갔다. 가는 길에 정원사나 일꾼들을 만나면 그는 전과 다름없이 다정한 목소리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친절하게 말을 걸었다. 40년 동안 백악관의 수석 집사를 지낸 아이크 후보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이름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전에 부르시던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기쁜 날은 없었습니다. 이 날의 기쁨을 우리는 천금으로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찰리 엘리어트 박사가 대학 총장으로서 명성을 떨친 비결도 역시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성품 덕분이었다. 그는 남북전쟁 후 4년째 되던 해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5년 전까지 약 40년 동안이나 하버드 대학 총장직에 있던 사람이다. 어느 날 그랜든이라는 신입생이 학생 융자금 $50를 허락받기 위해 총장실로 찾아갔다. 그때의 상황을 그랜든 자신은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융자 허가를 받은 뒤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물러나오려 하자 엘리어트 총장님이 나를 불러 세웠다. 잠깐 여기 좀 앉게. 나는 무슨 일인가 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자네는 자취를 하고 있다지? 총장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어리둥절해서 총장님을 쳐다보았다. 음식을 골고루 만들어서 배불리만 먹을 수 있다면 자취도 결코 나쁘지 않지. 나도 학창 시절에 자취를 해본 경험이 있네. 필라프라는 걸 만들어 본 적이 있나? 재료로 쓸 송아지 고기를 잘 삶기만 하면 아주 싸고 맛있는 요리가 된다네. 그러고 나서 총장님은 고기 다지는 방법, 삶는 방법, 써는 방법에서 먹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쪽에서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기만 하면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관심을 기울여주고 시간도 짜내주고 협력도 해주게 마련이다. 몇 년 전에 브루클린에 있는 예술과학재단에서 소설 창작 강연을 개최한 적이 있었다. 우리는 캐더린 노리스, 페니 허스트, 아이다 타벨, 엘버트 페이슨 터훈, 루퍼트 휴즈 같은 저명한 작가들을 모시고 싶었다. 그래서 작가들에게 그들의 작품을 애독하고 있으며 그들의 성공 비결을 직접 듣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각각의 작가들에게 보내는 편지마다 150명의 학생들이 모두 서명을 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무척 바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의 준비를 할 시간이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쪽에서 알고 싶은 것들을 표로 만들어 그것을 편지에 동봉했다. 그렇게 한 것이 그들의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작가들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멀리 브루클린까지 나와주었다.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나는 루스벨트 내각의 재무장관인 레슬리 M. 쇼, 태프트 내각의 법무장관인 조지 W. 위커샴, 윌리엄 제닉스 브라이언,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등 수많은 저명 인사들이 내 강좌에 와서 내 수강생들에게 강연하도록 할 수 있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칭찬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이다. 독일의 황제 카이저도 그랬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했을 때 그는 온 세상에서 가장 미움받는 인간이 되었다. 심지어 그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네덜란드로 도망갔을 때에는 독일 국민들조차 그를 원수로 생각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화형에 처하라고 부르짖었다. 그런데 이 격분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소년이 진심으로 사랑과 존경을 가득 담은 편지를 황제에게 보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저는 폐하를 언제까지나 저의 황제로 사랑하고 숭배하겠습니다. 황제는 이 편지를 읽고 깊이 감동하여 소년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소년은 어머니와 함께 그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 얼마 뒤에 카이저는 소년의 어머니와 결혼했다. 이 소년이라면 굳이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 그는 선천적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법을 터득하고 있으니까. 친구를 사귀고 싶으면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어야 한다. 그를 위해 시간과 수고, 사려 깊은 마음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윈저공이 황태자였을 때 남미 여행을 계획했다.
외국에 가면 그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몇 달 동안 스페인어를 공부한 덕분에 그는 남미에서 대단한 인기를 누렸다. 여러 해 전부터 나는 친구들의 생일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 점성술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생일이 성격이나 기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의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친구의 생일을 물어보는 것이다. 가령 친구가 11월 24일이라고 대답하면 나는 마음속으로 11월 24일이라고 몇 차례 되풀이하다가 틈을 보아 이름과 생일을 메모했다가 집에 와서 기록해둔다. 그리고 매년 1월이 되면 새로운 탁상 달력에 그 생일들을 체크해 두었다가 때가 되면 축하 편지를 보냈다. 이것은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나타냈다. 때로는 그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나 하나뿐이라는 경우도 덜어 있었다. 친구를 사귀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열정적인 태도로 맞이해야 한다. 전화를 받을 때도 전화를 걸어줘서 무척 기쁘다는 기분을 듬뿍 담아서 여보세요? 하고 대답하라. 회사의 전화 상담원들이나 교환원들에게 말에 마음을 담는 훈련을 하면 전화를 건 사람들은 이 회사가 자기에게 관심이 있다고 믿게 된다. 뉴욕의 어느 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찰스 윌터즈는 모 회사에 대한 기밀 문서를 작성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는 그 회사 사정에 정통한 어느 큰 공업사의 사장을 알고 있었다. 윌터즈가 그 회사를 찾아가서 사장실에 안내되어 들어갔을 때 마침 젊은 여비서가 사장에게 이렇게 보고하고 있었다. 오늘은 우표가 없습니다. 사장은 윌터즈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12살짜리 아들 녀석이 우표 수집을 하고 있어서요. 우표를 갖다 주면 아주 좋아한답니다. 윌터즈는 찾아온 용건을 말하고 질문을 시작했지만 사장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대답만 늘어놓았다. 인터뷰를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결국 아무 정보도 얻지 못한 채 인터뷰를 끝내야 했다. 그는 우리 강좌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그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비서가 사장에게 하던 말이 생각나더군요. 우표와 12살짜리 아들. 아, 우리 은행 외환계에서 세계 각국에서 오는 편지의 우표를 모아두고 있다지? 다음날 오후 나는 다시 그 사장을 찾아가서 아들에게 줄 우표를 좀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대환영을 받았죠. 아마 그가 국회의원에 출마했더라도 그렇게 열렬하게 맞아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장은 우표를 받아들더니 활짝 웃으면서 우리 조지가 정말 좋아하겠는데 이건 참 근사하군. 아주 귀한 보물이야. 하면서 신이 나서 떠들어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30분가량 우표 얘기를 하면서 그의 아들 사진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윽고 사장은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시간 넘게 자세히 설명해주면서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알아봐 주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들, 숫자, 보고서, 서신까지 다요. 신문기자들이 말하는 그야말로 특종 기사를 얻어낸 겁니다.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는 C.M. 크나플은 어느 대형 연쇄점에 연료를 납품하려고 여러 해 동안 노력했지만 연쇄점 측에서는 시외에 있는 다른 업자에게서 연료를 구입했고 연료를 실은 트럭들은 보란듯이 늘 그의 사무실 앞을 지나갔다. 발표 시간에 그는 대형 연쇄점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미국의 대형 연쇄점들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고 악담을 퍼부었다. 나는 그에게 좀 색다른 방법을 제안했다. 우리는 대형 연쇄점의 확장이 지역 발전에 이로운가 해로운가를 다음 주 토론 의제로 채택하고 무작위 선택 방식으로 수강생을 찬반으로 나누었다. 크나플은 평소와는 달리 연쇄점을 옹호하는 편에 서게 되었다. 그는 평소에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던 연쇄점 중역에게로 달려갔다. 오늘은 연료를 팔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부탁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는 중역에게 토론회에 대해 설명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대형 연쇄점에 관해 이사님보다 더 잘 아실 분은 없을 것 같아서 도움을 청하러 찾아온 겁니다. 토론회에서 꼭 이기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나머지 이야기는 크나플 자신의 말을 그대로 옮긴다.
그 중역은 처음에는 시간을 1분밖에 못 내준다면서 겨우 사무실에 들어오게 했는데 내 이야기를 듣고는 앉으라고 의자를 권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더니 무려 1시간 47분 동안이나 계속했습니다. 그는 연세점에 관한 책을 쓴 적이 있는 다른 중역을 불러오고 전 미국 연세점 협회에 조회하여 이 문제에 관한 토론 기록 사본까지 구해주었습니다. 그는 연세점이 사람들에게 참다운 봉사를 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긍지로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제껏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것들을 새로이 알게 되었고 내 사고방식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고 일어나자 그는 문 앞까지 따라 나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토론회에서 꼭 이기기를 빈다며 그 결과를 꼭 다시 와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꼭 오세요. 그때는 연료를 다시 주문해야 할 테니 라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기적을 본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연료를 주문하겠다니 10년 동안 우리 제품을 사달라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것이 단 2시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난 그저 그의 연세점에 대해 관심을 보였을 뿐인데 말이죠. 하지만 크나플이 무슨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 것은 아니다. BC 100년에 이미 로마의 시인 푸블리우스 시러스는 말하고 있다. 인간은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 인간관계의 다른 원칙들처럼 관심의 표현도 진지해야 하고 관심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관심을 받는 사람에게도, 즉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 다음은 뉴욕주 롱아일랜드 강좌에서 마틴 긴즈버그가 발표한 경험담이다. 10살 되던 해의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저는 그때 시립병원 복지병동에 입원해 있었는데 다음 날 수술받을 예정이었어요. 앞으로 몇 달 동안 침대에 누워 고통스럽게 회복을 기다려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저는 조그만 아파트에 사는 구호 대상자였는데 그날도 어머니는 일하느라 제 곁을 지켜줄 수 없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외로움과 절망과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같이 있어줄 사람도 밥을 같이 먹을 사람도 추수감사절을 축하할 돈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어린아이였잖아요. 눈물이 자꾸만 솟구쳐서 머리를 베개 속에 묻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누군가 이불을 걷고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젊은 수습 간호사였어요. 제가 우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녀는 자기도 그날 당번이라 가족과 지낼 수 없다면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어요. 그리고 칠면조 고기, 감자 요리, 크랜베리 소스와 디저트용 아이스크림을 담아 2접시 가져왔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도 그녀는 같이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제 곁에 있어 주었어요. 오후 4시 퇴근인데 밤 11시 제가 잠들 때까지요. 그 특별했던 추수감사절과 그때의 절망, 고독, 두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해준 그 간호사의 따뜻한 관심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호감을 갖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진실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면 다음 원칙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호감을 얻는 비결 1.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2. 미소를 지어라. 뉴욕에서 열린 어느 만찬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다.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어느 부인도 손님으로 와 있었는데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나름 무척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흑담비 모피와 다이아몬드, 진주 같은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심술궂고 이기적인 표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몸에 걸치는 옷보다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이 훨씬 더 사람의 마음을 좌우한다는 누구나 다 아는 그 진리를 그녀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찰스 슈왑은 나에게 자기 미소는 100만 불짜리라고 말했다. 확실히 그의 성공은 그의 인품과 매력,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게 만드는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의 매혹적인 미소는 그의 인품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아마 그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언젠가 모리스 슈발리에와 오후를 함께 지낸 일이 있었는데 그는 내가 상상하던 것과는 달리 무척 무뚝뚝하고 말이 없었다. 그래서 처음에 나는 무척 실망했다. 적어도 그가 미소를 짓기 전까지는 그랬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미소를 짓자 마치 구름 사이로 태양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미소가 아니었다면 모리스 슈발리에는 아직도 파리의 뒷골목 가구 제조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말보다는 행동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미소는 나는 당신을 좋아해요. 당신 덕분에 정말 행복해요. 당신을 만나서 기뻐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개가 사랑받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개는 주인을 보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래서 우리도 개를 보면 반가운 마음이 들고 개가 사랑스러워지는 것이다. 하지만 마음에도 없는 거짓 미소, 기계적인 웃음은 도리어 불쾌한 마음이 들게 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따뜻한 미소만이 천만금의 가치를 갖는 것이다. 미시간 대학의 제임스 V. 맥코넬 심리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사람은 경영이든 교육이든 세일즈든 찡그린 표정의 사람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아이를 더 행복하게 기를 수 있다. 아이를 키울 때도 벌을 주는 것보다는 격려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뉴욕의 대형 백화점 사장은 무뚝뚝한 표정의 대학원 출신 직원보다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더라도 상냥한 미소를 짓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 최대의 고무회사 사장은 일에 재미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정도가 아니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공업계의 거물은 근면은 희망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라는 옛 격언을 그다지 믿지 않는 모양인지 이렇게 덧붙였다. 마치 술자리에서 떠들썩하게 즐기는 것처럼 일해서 성공한 사람을 몇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돈맛을 알게 되어 진지하게 일과 씨름하기 시작하면 결국 일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실패하더군요. 다른 사람이 당신과 함께 있는 동안 즐겁기를 바란다면 당신이 먼저 즐거워야 한다. 내 강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를 볼 때마다 미소를 짓는 일을 일주일 동안 계속한 다음 그 결과를 발표하자고 제안했다. 지금 내 손에는 뉴욕 장외증권 중개인 윌리엄 스타인하트의 편지가 있다. 그의 경우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하는 예라서 여기에 소개해본다. 나는 결혼한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까지 아내에게 미소를 짓는 건 고사하고 거의 말 한마디 안 하는 세상 무뚝뚝한 사람이었죠. 선생님이 미소에 관한 실험을 해보자고 말했을 때 나도 시험 삼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머리를 빗으면서 거울에 비친 돌부처 같은 내 얼굴에다 대고 말했습니다. 빌, 오늘은 제발 그 우거지상을 펴고 미소를 지으라고. 마침내 나는 아침 식탁에 앉으면서 아내에게 잘 잤소? 인사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은 상대방이 깜짝 놀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아내의 반응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내는 거의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매일 이렇게 할 거라고 아내에게 말했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꼭 2달 동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달 동안에 우리 가정에는 일찍이 맛보지 못했던 행복이 깃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내양에게도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고 수희에게도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합니다. 지하철 창구에서 거스름돈을 받을 때도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고 직장에서도 내 웃는 얼굴을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미소를 던집니다. 내가 미소를 지으면 상대방도 미소로 대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평거리를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나는 명랑한 태도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불만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게 되자 모든 문제가 한결 수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미소 덕분에 내 수입도 부쩍 늘었습니다. 나는 지금 다른 중개인과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사무원 가운데 특별히 호감이 가는 청년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청년에게 대인관계에 대한 내 새로운 철학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인상이 참 고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완전히 다시 보게 됐다고 솔직히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내 웃는 얼굴에는 인간미가 넘쳐 흐른다면서 말이죠. 그 다음부터 나는 비난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난하는 대신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사물을 생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삶은 문자 그대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혀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나는 수입도 늘고 좋은 친구도 많은 행복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뉴욕의 장외증권 중개인이란 점을 생각해 주기 바란다. 뉴욕의 장외증권 중개인은 정말 스트레스가 많아서 100명 중 99명은 실패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그런 사람이 이토록 행복해졌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은가? 하지만 미소를 지을 기분이 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억지로라도 웃어라. 일단 웃으면 저절로 웃게 된다. 둘째, 억지로라도 휘파람을 불거나 콧노래를 불러라. 이미 행복한 것처럼 행동하면 신기하게도 정말로 행복한 기분이 든다. 유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이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행동이 감정에 따라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행동과 감정은 병행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직접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우울하거나 불쾌한 감정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유쾌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지만 누구나 다 행복하지는 못하다.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의 생각을 조절하는 것이다. 행복은 외적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행복은 재산이나 지위, 직업 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행복이라 생각하는지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사는 정도나 지위도 비슷한 두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한 사람은 행복하고 또 한 사람은 불행하다면 왜 그럴까?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물에는 원래 좋고 나쁜 것이 없다. 단지 우리들의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이것은 셰익스피어의 말이다. 행복해지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은 행복해진다. 이것은 링컨의 말이다. 정말 옳은 말이다. 얼마 전에 나는 이 말을 증명하는 생생한 광경을 목격했다. 그때 나는 뉴욕의 롱아일랜드역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내 바로 앞에는 30여 명이나 되는 불구 소년들이 목발을 짚고 힘겹게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심지어 보호자에게 엎혀서 올라가는 소년들도 있었다. 나는 그 소년들의 쾌활한 웃음소리와 떠들썩할 정도로 활기찬 모습에 새삼 놀라운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실례를 무릅쓰고 내 옆에서 걸어가던 어느 보호자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평생 불구자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극심한 충격을 받지만 차차 그 충격을 극복하고 운명을 받아들이고 나면 보통 아이들처럼 쾌활해진답니다. 나는 소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었다. 그들은 나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었던 것이다. 다음은 수필가 엘버트 허버드의 글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충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집에서 나올 때는 턱을 안으로 당기고 머리를 곧게 세워라.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햇볕을 즐겨라. 친구를 웃음으로 맞고 정성을 다해 악수하라. 오해받을 걱정 따위는 하지 마라. 적에 대해 생각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하고 싶은 일을 마음속에서 굳게 결정하라. 한눈 팔지 말고 목표를 향해 돌진하라. 위대하고 훌륭한 일에 대해 생각하라.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어느새 당신이 바라는 위대한 일을 이루는 데에 필요한 기회를 잡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산호가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기고 필요한 것을 취하는 것과 같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마음속에 그려라.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어느새 당신은 실제로 그런 인물이 되어가고 있을 것이다. 생각은 실로 중요한 것이다. 올바른 정신 자세를 가져라. 용감하고 솔직하고 명랑한 태도를 지켜라. 생각은 곧 창조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소망에서 생겨나고 간절한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 우리는 우리가 마음먹은 그대로 된다. 턱을 안으로 당기고 머리를 곧게 세워라.
미완성의 신, 그것이 곧 인간이다. 미소를 지어라. 미소는 호의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이다. 미소는 인상을 찌푸리며 외면하는 얼굴들 속에서 마치 구름을 뚫고 나오는 햇살과도 같다. 미소는 특히 직장인이나 고객, 선생님이나 부모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소는 큰 위로가 된다. 미소는 이 세상에 절망적인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쁜 일도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다음은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뉴욕의 어느 백화점 광고문에 실린 프랭크 어빙 플래처의 글이다. 크리스마스의 미소. 프랭크 어빙 플래처. 미소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많은 이익을 냅니다. 미소는 아무리 주어도 줄지 않고 받는 사람은 부유해집니다. 미소는 한순간이지만 때로는 영원히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미소 없이 살아갈 만큼 부자인 사람은 없고 미소를 누리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소는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미소는 사업을 번창하게 합니다. 미소는 우정의 암호이고 지친 사람에게는 휴양이며 시리에 빠진 사람에게는 빛이 되고 슬픈 사람에게는 희망이 되고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미소는 모든 문제에 대한 자연의 묘약입니다. 미소는 살 수도 없고 강요할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고 훔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소는 공짜로 줄 때에만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쇼핑의 혼잡 때문에 혹시 저희 판매원들 가운데 누군가가 너무 피로한 나머지 미소를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손님께서 그에게 미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미소를 지을 수 없게 된 사람이야말로 누구보다 더 미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호감을 얻는 비결 2. 미소를 지어라. 3. 이름을 잘 기억하라. 1898년 뉴욕의 로크랜드에서 처참한 사건이 일어났다. 어떤 어린아이가 죽어서 마을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할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또 한 사람이 죽은 것이다. 짐 팔리는 장례식에 가려고 마구간에서 말을 끌어내고 있었다. 땅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날씨는 매섭게 추웠다. 날씨 탓에 계속 좁은 마구간에 갇혀있던 말은 며칠 만에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난폭해져서 나대다가 뒷발로 짐 팔리를 걷어차 죽이고 말았다. 그 바람에 스토니 포인트라는 이 작은 마을에서는 연달아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다. 짐 팔리는 아내와 세 아들 그리고 약간의 보험금을 남기고 죽었다. 생기가 막막해지자 겨우 10살밖에 안 된 큰아들 제임스 팔리는 벽돌 공장에 나가 모래를 개어서 틀에 넣고 그것을 햇볕에 늘어놓아 말리는 일을 했다. 그 소년에게는 학교에 다닐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그 소년은 천성적으로 쾌활한 성격과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는 재능 덕분에 나중에는 정계에 진출하게 되었다. 그는 유독 사람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는 비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지만 46세에 이미 4개의 대학에서 명예학위를 받았고 민주당 전국위원장에 미합중국의 최신부 장관이 되었다. 나는 그와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그의 성공 비결을 물었다.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가 대답했다. 농담이시죠? 내가 말했더니 그는 도리어 나에게 되물었다. 그럼 당신은 내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장님은 수천 명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성공 비결 아닐까요? 내가 대답했다. 아니, 틀렸어. 5만 명입니다. 그가 말했다. 제임스는 석고 회사의 세일즈맨으로 각지를 돌아다니는 동안 그리고 스토니 포인트에서 가게를 하는 동안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다고 한다. 이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했다. 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름과 가족관계, 직업, 그리고 정치적인 견해 등을 알아내고 그것들을 완전히 머릿속에 저장해 두었다가 다시 만났을 때 설령 1년 뒤에라도 그와 악수하면서 가족들의 안부를 묻거나 뒤뜰에 핀 접시꽃에 대해 물었다. 그러니 지지자들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루스벨트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수개월 전부터 제임스 팔리는 서부와 서북부 지역의 사람들에게 매일 수백 통의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19일 동안에 20주를 순회했다. 기차, 자동차, 마차, 나룻배 등 온갖 교통수단을 이용한 장장 1만 2천 마일의 여정이었다. 한 도시에 도착하면 곧 그곳 사람들과 식사나 차를 나누면서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곧바로 다음 도시로 달려가는 시기였다. 순회를 마치고 돌아온 그는 자신이 순회한 도시의 대표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이렇게 모인 목록에는 수만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민주당 전국위원장 제임스 팔리의 친근감 넘치는 편지를 받는 기쁨을 누렸다. 편지는 늘 친애하는 빌이나 친애하는 제인으로 시작해서 제임스라는 서명으로 끝났다. 인간이란 다른 사람의 이름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자기 이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임스 팔리는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누가 자기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가 불러주면 기분이 좋아지는 법이어서 웬만한 칭찬보다 낫다. 하지만 반대로 상대방의 이름을 잊어먹거나 잘못 쓰면 손해를 단단히 본다. 예를 들어 언젠가 파리에서 대중연설법 강좌를 개최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파리에 사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안내장을 보냈다. 그런데 영어를 잘 모르는 프랑스인 타이피스트에게 수신인의 주소와 성함을 부탁한 것이 실수였다. 덕분에 나는 파리 주재 미국은행 지점장에게서 자기 이름의 철자가 틀렸다는 항의를 듣고야 말았던 것이다. 앤드류 카네기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 그는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을 조직하고 통솔하는 재능을 보여주었다. 그는 10살 때 이미 인간이란 누구나 자기 이름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이 발견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협력을 얻어냈던 것이다. 그가 스코틀랜드에서 살던 소년 시절 그는 토끼 한 마리를 잡았다. 그런데 마침 그 토끼는 새끼를 베고 있어서 토끼장은 곧 새끼들로 가득 찼다. 토끼 먹이를 마련해야 했던 그는 이웃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토끼의 먹이를 많이 뜯어오면 새끼 토끼에게 그의 이름을 붙여주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은 마술 같은 효과를 발휘했고 카네기는 그때의 일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 그 후 카네기는 펜실베이니아 철도회사에 강철 레일을 납품하려고 하고 있었다. 당시 그 철도회사의 사장은 에드가 톰슨이라는 사람이었다. 카네기는 피츠버그에 거대한 제철 공장을 세우고 그 공장 이름을 에드가 톰슨 철강소라고 붙였다. 펜실베이니아 철도회사에서는 레일을 어디에서 구입했겠는가? 카네기와 조지 풀먼이 침대 열차 사업으로 서로 경쟁할 때 철강왕은 다시 토끼의 교훈을 기억했다. 카네기의 센트럴 철도회사와 풀먼의 회사는 유니언 퍼시픽 철도회사의 침대 열차 사업을 따내기 위해 덤핑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카네기와 풀먼은 각자 유니언 퍼시픽 철도회사의 수뇌부를 만나기 위해 뉴욕으로 출발했다. 성 니콜라스 호텔에서 풀먼을 만나자 카네기가 소리쳤다. 안녕하십니까 풀먼 씨? 생각해보니 우리가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것 같군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풀먼이 물었다. 카네기는 이제까지 생각하고 있던 것을 그에게 털어놓았다. 그것은 두 회사의 합병이었다. 서로 경쟁하느라 적자 사업을 하지 말고 두 회사가 힘을 합쳐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그는 진지하게 설명했다. 풀먼은 귀를 기울여 듣기는 했지만 반신반의하는 모양이었다. 이윽고 풀먼은 카네기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럼 새 회사 이름은 뭐라고 하죠? 그러자 카네기는 선뜻 이렇게 대답했다. 그야 물론 풀먼 팰리스 차량 회사죠. 그러자 풀먼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 방으로 가서 조용히 상의합시다. 결국 이 대화가 산업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게 된 셈이다. 이처럼 친구들과 거래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것이 카네기가 성공한 비결의 하나였다. 또한 카네기에게는 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과 자신이 책임자로 있던 공장에서는 한 번도 파업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였고 자부심이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파데르프스키는 자신의 침대차의 흑인 요리사에게 미스터 코퍼라는 정중한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자기의 중요감을 느끼게 했다. 파데레프스키는 열렬한 청중들의 요망에 보답하기 위하여 15회나 전 미국을 여행하며 연주회를 열었다. 그때마다 그는 전용 열차를 타고 다녔는데 연주회가 끝나면 저녁 식사는 꼭 그 흑인 요리사의 몫이었다. 그런데 파데르프스키는 그 흑인의 이름을 마구 부르지 않고 언제나 유럽식으로 반드시 미스터 코퍼라고 예의를 갖추어 불렀다. 당사자인 미스터 코퍼는 그럴 때마다 큰 기쁨을 느꼈고 언제나 정성껏 그의 식사를 준비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별로 기억하지 않는다. 원래 기억력이 안 좋다거나 바빠서 기억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프랭클린 루스벨트보다 더 바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루스벨트는 우연히 만난 기계공의 이름을 외워두기 위해서 시간을 쪼갰다면 어떤가? 루스벨트는 다리가 불구였기 때문에 보통 차는 운전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에서 루스벨트를 위해 특별 승용차를 제작했다. WF 챔벌레인과 엔지니어 한 사람이 그 승용차를 대통령 관저에 배달했는데 챔벌레인은 나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저는 대통령께 특수한 장치가 달린 자동차 운전법을 가르쳐 드렸고 그분은 저에게 훌륭한 인간관계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관저에 들어갔을 때 대통령은 무척 유쾌하게 제 이름을 부르면서 긴장을 풀어주셨습니다. 특히 감명 깊었던 것은 그분이 제 설명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흥미를 보이신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를 구경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 자동차는 두 손만으로 조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대통령은 특히 그 부분에 대해 매우 흥미를 보였습니다. 이건 정말 신기한걸?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누구라도 쉽게 운전할 수 있겠어. 그 장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나? 한번 분해해서 내부를 자세히 봤으면 좋겠군. 대통령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챔벌레인 씨, 이렇게 훌륭한 자동차를 개발하느라 애쓴 시간과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감탄했습니다. 대통령은 라디에이터, 백미러, 시계, 조명기구, 차내장치, 운전석, 그리고 트렁크 속에 이름이 새겨진 여행 가방 등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신경 쓴 세세한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고 말입니다. 대통령은 루스벨트 여사와 퍼킨스 양, 노동부 장관과 비서 등 주위 사람들에게도 자동차의 새로운 장치를 구경시키며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늙은 흑인 하인을 부르더니 조지, 이 특제품 여행 가방은 특히 조심해서 다루어 주길 바라네 하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운전 연습이 끝나자 대통령은 연방준비위원회를 30분이나 기다리게 했으니 그곳에 가봐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엔지니어를 한 사람 데리고 갔었는데 우리가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을 때 그도 물론 대통령께 소개되었습니다만 그 뒤로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의 이름을 딱 한 번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작별 인사를 드릴 때가 되자 대통령은 그 엔지니어의 이름을 부르면서 수고했다고 악수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하는 인사가 아니라 정말 따뜻한 인사였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며칠 뒤에 저는 대통령의 사인이 든 사진과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틈까지 내주셨는지 저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가장 간단한 방법,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대부분 하고 있지 않는 방법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상대방에게 중요감을 갖게 하는 일 말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는 몇 사람이나 있을까? 알고 있지만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있을까? 초면인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2, 3분 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작별 인사를 할 때면 벌써 상대방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가? 정치가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
유권자의 이름을 잊는다는 것은 그의 이름 역시 잊힌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은 정치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과 사회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하다. 나폴레옹의 조카였던 나폴레옹 3세는 국정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한 번 소개받은 사람의 이름은 모두 기억했다고 한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우선 상대방의 이름을 똑똑히 듣지 못했으면 다시 말해달라고 부탁했고 상대방의 이름이 특이해서 외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철자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그리고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에 그 이름을 자주 부르면서 상대방의 이름과 얼굴, 표정, 태도를 함께 기억하는 방식이었다. 만일 상대방이 중요한 인물일 경우에는 그와 헤어지고 난 뒤에 곧 메모지에 그의 이름을 써놓고 정신을 집중하여 뚫어지게 들여다보아 완전히 기억한 다음에 그 메모지를 찢어버렸다. 물론 이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방법이다. 하지만 에머슨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좋은 습관은 사소한 희생을 쌓아올림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름을 기억하고 사용하는 일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중요한 특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꼭 필요하다. 우리는 이름이 가진 그 마술적인 힘을 깨달아야 한다. 이름은 개개인을 차별화시켜주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완전히 독특한 존재로 만들어준다. 이름을 사용하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나 요구사항들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종업원에서부터 최고 경영자에 이르기까지 이름은 인간관계에서 마법적인 힘을 갖는다. 호감을 얻는 비결 3. 세상 그 어떤 말보다 자기 이름이 가장 기분 좋고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4. 잘 들어라. 나는 브릿지 게임을 할 줄 모르는데 브릿지 게임 파티에 초대받아 간 일이 있다. 마침 나처럼 브릿지 게임을 할 줄 모르는 금발 여인이 내가 라디오에 출연해서 유명해진 로엘 토머스의 전 매니저로서 그의 그림을 곁들인 여행기 준비를 위해 둘이 함께 유럽 각지를 여행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에게 말했다. 카네기 씨, 선생님이 여행하신 멋진 곳과 아름다운 경치에 대해 듣고 싶어요. 그녀가 내 옆에 앉으면서 자기는 최근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 여행에서 돌아왔다고 말하기에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아프리카라고요? 그거 참 멋지군요. 나도 아프리카에는 꼭 가보고 싶은데 알제리에 고작 24시간 머문 게 전부거든요. 진짜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가보셨어요? 정말 멋진 여행을 하셨군요. 아프리카 여행이 어땠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녀의 이야기는 쉬지 않고 45분이나 계속되었다. 그녀는 내 여행담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뉴욕의 출판업자인 J.W. 그린버그 씨가 주최한 만찬회에서 유명한 식물학자를 만났을 때의 일이다. 나는 그때까지 식물학자와는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눈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지고 말았다. 회교도들이 마취제로 쓰는 인도 대마초 이야기, 식물의 새로운 품종을 엄청나게 만들어낸 루더 버뱅크 이야기, 이국적인 풍치가 가득한 실내 정원에 대한 얘기들을 듣고 있는 동안 나는 완전히 넋이 빠져 있었다. 우리 집에도 작은 실내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식물학자는 평소에 내가 궁금하게 여기던 문제들도 모두 해결해 주었다. 우리들은 만찬회에 초대받은 손님이었고 다른 손님들도 10여 명이나 더 있었지만 나는 무례함을 무릅쓰고 다른 손님들과는 아예 대화를 나누지 않고 몇 시간 동안 그 식물학자하고만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윽고 밤이 깊어 작별을 구할 때 그 식물학자는 주인에게 내 칭찬을 늘어놓았다. 맨 마지막으로 한 칭찬은 내가 세상에서 보기 드문 화술가라는 것이었다. 보기 드문 화술가라고?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칭찬이었다. 그때 나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아니, 말을 하고 싶어도 식물학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화제를 바꾸지 않는 이상 나에게는 말할 거리도 없었던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었다는 것이다. 진심으로 흥미진진하게 들었고 식물학자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그는 즐거웠던 것이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이다. 칭찬에 유혹당하지 않는 사람도 자기 얘기를 열중해서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유혹당한다. 잭 우드포드가 사랑의 이방인에서 한 말이다. 나는 식물학자의 이야기를 열중해서 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찬사까지도 아낌없이 해주었다. 나는 식물학자에게 대단히 재미있었고 배운 바가 많았다고 말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그와 함께 채집을 나가고 싶다고도 말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나는 그저 그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는데도 그는 나를 말재주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사업상의 상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비결은 무엇일까? 상담을 이끄는 비결에 대하여 찰스 엘리어트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상담에는 특별한 비결이 없다. 단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어떠한 찬사도 이보다 더 효과적일 수는 없다. 이것은 너무나 평범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무척 중요한 말이다. 세상에는 비싼 임대료를 주고 점포를 빌려서 훌륭한 상품을 근사하게 진열해 놓고 막대한 돈을 광고비로 쓰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손님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다. 제이씨 우트는 뉴저지에 있는 어느 백화점 박앤세일 코너에서 양복을 한 벌 샀다. 그런데 집에 와서 그 양복을 입어보니 물감이 빠져서 와이셔츠 깃에 검게 묻는 것이었다. 그는 양복을 가지고 다시 백화점으로 가서 그것을 판 점원에게 그 사실을 말했다. 아니, 말하려고 했다. 점원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늘어놓았던 것이다. 이것과 똑같은 양복을 지금까지 몇천 벌이나 팔았는데 그런 일은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게다가 박앤세일 코너에서 산 물건은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래도 이건 하자가 있는 상품이잖아요. 그 가격대의 검은 양복은 원래 처음에는 색이 좀 빠질 수도 있어요. 고급 양복과는 다르죠. 점원은 그에게 싸구려 양복을 샀으니 어쩔 수 없다는 투로 말하면서 환불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아무 문제없는 상품을 들고 와서 생트집을 잡는다는 식이었고 싸구려 양복을 산 주제에 말이 많다는 식이었다. 그는 기분이 완전히 상해서 점원과 한동안 옥신각신하다가 다시는 이 백화점에 오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돌아섰다. 그때 마침 백화점 지배인이 달려왔다. 아마 다투는 소리를 듣고 온 모양이었다. 지배인은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고 나서 말했다. 박앤세일은 원래 계절이 지난 상품을 싸게 처분하는 것이라 원칙적으로는 반품이 안 됩니다만 하자가 있는 상품은 다릅니다. 교환이든 환불이든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다른가? 우트는 상품의 하자에 대해 자기가 하려고 했던 말을 다 하고 나자 기분이 좀 풀렸다. 만약 지배인이 그곳에 오지 않았다면 그 백화점은 단골 손님을 영원히 잃어버렸을 것이다. 사소한 일에 기를 쓰고 불평하는 사람들, 상습적으로 거칠게 불만을 퍼붓는 사람들도 꽤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인내심 있고 동정적인 태도로 귀 기울여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유순해지는 법이다. 그러니 성난 코브라처럼 몸을 빳빳이 세우고 입으로 독을 내뿜는 사람 앞에서는 조용히 침묵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좋다. 뉴욕 전화회사는 몇 년 전부터 교환원들에게 마구 욕설을 퍼붓는 못된 고객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다. 그는 툭하면 전화를 걸어서 화를 내며 욕을 퍼붓고 전화기의 선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했고 청구서가 잘못되었다고 난리를 치면서 전화요금을 지불하지 않기 일쑤였으며 신문에 투서를 하고 공공사업위원회에 진정서를 제기했으며 심지어는 전화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마침내 전화회사에서는 분쟁 해결 전문가에게 이 사건을 맡겼다. 고객을 찾아간 분쟁 해결 전문가는 상대방이 마음대로 울분을 터뜨리는 동안 조용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속 그렇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네, 그렇군요. 라고 하며 그의 불만에 동감을 표시했다. 이 일에 대해 그는 내 강좌에 나와서 이렇게 설명했다. 처음에 그는 거의 3시간 동안 계속 화를 내면서 전화회사에 대해 호통치고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나는 가끔씩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듣기만 했습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 사람과 4번 만났는데 4번째 면담이 끝날 무렵에 나는 그가 설립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모임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 모임의 이름은 전화가입자 보호협회였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도 그 사람 말고는 회원이 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불평하는 동안 내내 상대방의 처지에서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그런 태도를 보인 전화회사 직원을 처음 보았다고 하면서 점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4차례나 그를 방문했지만 찾아간 목적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4번째 면담을 할 때 그는 자진해서 이제까지 밀린 전화요금을 다 지불하고 진정서와 소송도 취하해 주었습니다. 말 많고 불평 많던 이 사나이는 전화회사의 가혹한 착취에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투사를 자처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기 중요감을 충족하고 싶었던 것이다. 처음에 그는 욕설과 불평, 고소 등으로 자기 중요감을 충족시켰지만 전화회사 직원이 자기 중요감을 인정해주자 그의 망상에서 비롯된 불평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트머 모직회사 창립 초기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날 창립자인 줄리안 데트머의 사무실로 어떤 사람이 잔뜩 화가 나서 뛰어들어왔다. 데트머는 당시의 일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 사람은 우리 회사에 $15의 미불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절대로 아니라고 잡아떼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고객이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여러 번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그는 멀리 시카고에 있는 내 사무실까지 달려와서 지불은 고사하고 앞으로 데트머 회사와는 거래를 끊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꾹 참고 들었습니다. 중간에서 몇 차례나 대꾸를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지만 일단 그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도록 했습니다. 할 말을 다 하고 나자 그는 어느 정도 흥분이 가라앉았고 이제 이쪽 말도 들어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먼 시카고에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담당자가 그런 실수를 했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같은 실수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렇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선생님께서 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나를 호되게 혼내주려고 단단히 마음먹었는데 이래서야 먼 길을 달려온 보람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거의 실망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은 수천 장이나 되는 거래처의 계산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본인 계산서만 꼼꼼하게 보시면 되니까 아무래도 잘못은 저희 쪽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5 문제는 저희 쪽이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기분을 잘 알 수 있고 아마 내가 그의 입장이었더라도 역시 그와 똑같이 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회사와 이제 거래를 끊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회사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점심을 하러 가자고 했더니 그는 마지못해 따라오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자 그는 갑자기 많은 상품을 주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서랍에서 문제의 청구서를 발견했다면서 사과 편지와 함께 $15 수표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그는 아들을 낳았는데 데트머라는 미들네임을 붙였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22년 동안 그는 나의 좋은 친구이자 좋은 고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이민 온 소년이 있었다. 소년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일주일에 50센트를 받고 빵집 창문을 닦는 아르바이트를 했고 매일 바구니를 들고 거리로 나가서 석탄차가 흘리고 간 석탄 부스러기를 주워 모았다. 그 소년의 이름은 에드워드 보크였다. 그는 가난해서 초등학교 6년도 채 못 마쳤지만 훗날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잡지의 편집인이 되었다. 그가 성공한 비결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는 이 장에서 말한 원리를 그대로 실천했던 것이다. 그는 13세 때 학교를 그만두고 웨스턴 유니언 정보회사에서 주급 $6 25센트를 받고 사환으로 일했다. 그는 독학을 시작했다.
교통비를 절약하고 점심을 굶으면서 저축한 돈으로 미국 유명 인사들의 전기를 사서 읽고 그들에게 소년 시절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달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는 당시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 중이던 제임스 가필드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 그가 소년 시절에 운하에서 배를 끄는 인부로 일했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에게서 답장이 왔다. 그는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에게도 편지를 보내 장군이 치른 유명한 전투에 대해 질문했다. 그러자 장군은 지도까지 곁들여 설명한 답장을 보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14살짜리 소년을 집으로 초대하여 직접 그 전투 이야기를 들려주기까지 했다. 이 어린 전보회사 사원은 이윽고 수많은 유명 인사들과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랄프 왕도, 에머슨, 필립스 브룩스, 올리버 웬델 홈즈, 롱펠로, 링컨 부인, 루이자 메이 올콧, 셔먼 장군, 제퍼슨 데이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소녀는 그 유명한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았을 뿐 아니라 휴가철이 되면 그들을 찾아가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그는 이러한 경험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들 유명 인사들은 자신의 성공을 잇게 했던 꿈과 희망을 소년에게 옮겨 불붙게 했다. 그것은 그가 바로 이 장에서 설명한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아이작 마코스는 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주는 일에 실패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사람들은 자기가 할 말을 생각하느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말을 잘하기보다는 듣기를 잘하고 좋아한다. 아무래도 듣기를 잘하는 재능은 다른 재능보다 훨씬 터득하기가 어려운 모양이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때 의사를 부른다. 이것은 언젠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에 실린 말이다. 남북전쟁이 한창일 무렵 링컨 대통령은 고향 스프링필드에 사는 옛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 중요한 문제를 상의하고 싶으니 워싱턴으로 와달라고 부탁했다. 친구는 곧 백악관을 방문했다. 링컨은 친구 앞에서 노예 해방 선언 발표에 대해 몇 시간이나 쉬지 않고 혼자 떠들었다. 그러고 나서 링컨은 그에 관한 온갖 투서와 신문 기사들도 찬성과 반대를 가리지 않고 친구에게 읽어주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자 링컨은 친구에게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작별의 악수를 청했다. 친구의 의견은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말이다. 하지만 링컨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링컨은 조언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믿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자기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아마 현대의 가장 뛰어난 경청자일 것이다. 프로이드를 만나본 사람은 그의 태도를 이렇게 묘사했다.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절대로 프로이드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껏 내 말을 그렇게 집중해서 들어주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마치 내 마음을 꿰뚫어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영혼을 파고드는 응시 같았죠. 그의 눈은 온화하고 다정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친절했고 제스처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드가 나에게 보여주는 집중력,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칭찬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말을 그런 식으로 들어줄 때의 기분은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만약 사람들이 당신을 피해 다니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미움과 조소와 경멸을 받고 싶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 1. 누구의 말이든 절대로 오래 듣지 마라. 2.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 얘기만 해라. 3. 상대방이 말하고 있을 때라도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면 얼마든지 상대방의 말을 끊고 말해라. 혹시 당신도 이런 사람을 알고 있는가? 아마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나 역시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유명 인사들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만 잘났다고 뽐내는 사람들은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 컬럼비아 대학 총장인 니콜라스 버틀러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교양 없는 사람이다. 아무리 높은 교육을 받았다 해도 교양 없는 사람이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찰스 리 여사는 이렇게 말했다.
상대방에게 흥미를 갖도록 하려면 내가 먼저 그 문제에 대해 흥미를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기꺼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하고 상대방에 관한 일이나 그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당신이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대방은 당신이나 당신의 문제보다 몇백 배나 더 자신의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100만 명이 굶어 죽는 중국의 기근보다 자기 치통이 더 중요하고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지진보다 자기 목에 난 종기가 더 심각한 법이다. 호감을 얻는 비결 4. 남의 말을 잘 들어라. 5.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라.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그의 해박한 지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루스벨트는 상대방이 카우보이든 의용 기병대원이든 정치가든 외교관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적합한 화제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마리엘 블라드포드가 루스벨트를 평한 말이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그렇게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알고 보면 간단한 일이다. 루스벨트는 누구와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 전날 밤 늦게까지 독서를 했다고 한다. 다른 지도자들도 다 그렇겠지만 특히 루스벨트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지름길은 상대방이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화제로 삼는 일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예일대학 문학부 교수였던 윌리엄 라이언 펠브스는 그의 인간의 본성이라는 수필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8살 때 나는 스트래트포드에 살고 있는 리비 린즐리 숙모님 댁에서 주말을 보낸 적이 있었다. 저녁 무렵에 중년 신사 한 분이 찾아와서 숙모님과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더니 급기야 나에게 관심을 보였다. 그때 나는 보트에 빠져 있었는데 그 신사는 보트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홀딱 빠져서 들었다. 그 손님이 돌아가자 나는 아주머니에게 세상에 그렇게 재미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아주 열렬하게 말했다. 그러자 숙모님은 그 신사는 뉴욕에 사는 변호사인데 보트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는 사람이라고 알려주셨다. 그렇다면 왜 그분은 보트 얘기만 하셨죠? 그거야 그분은 신사니까. 네가 보트에 열중하고 있는 걸 알고 네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신 거야. 너를 기분 좋게 해주려고 말이지. 나는 아주머니의 이 말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 이 장을 쓰고 있는 동안 나는 현재 보이스카우트에서 활약하고 있는 에드워드 찰리프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우리는 유럽에서 개최되는 보이스카우트 잼버리에 소년단원 1명을 대표로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여행 경비를 마련하는 것이었는데 나는 미국 굴지의 어느 회사 사장에게 기부해달라고 부탁해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사람을 만나러 가기 직전에 그 사람이 결제가 끝난 100만 달러짜리 수표를 기념으로 액자에 넣어 자랑거리로 간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사장실에 들어가자마자 그에게 수표를 보고 싶다고 부탁했습니다. 100만 달러짜리 수표라니 세상에 그런 거액의 수표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고 하면서 그 수표를 내 눈으로 본 얘기를 소년단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장은 기꺼이 그 수표를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감탄하고 또 감탄하면서 어떻게 100만 달러짜리 수표를 발행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찰리프가 보이스카우트나 유럽 잼버리에 대해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챘는가? 그는 오직 상대방의 자랑거리인 수표에 대해서만 얘기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참 신나게 얘기하다가 문득 사장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찾아오신 용건이 무엇이었지요? 그제야 나는 용건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놀랍게도 내 부탁을 단번에 들어주었습니다. 게다가 나는 소년 한 사람의 여행 경비만 부탁했는데 소년 5명과 나까지 보내주겠다면서 유럽에서 7주 동안이나 묵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편의를 돌봐주라고 유럽 지점장에게 소개장까지 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우리 소년단의 활동을 계속 돌봐주고 있으며 집이 가난한 소년 단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준 일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몰랐다면 그의 후원을 이처럼 쉽게 얻어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 방법이 과연 사업에도 통용될 수 있을까? 뉴욕의 빵 도매업자인 헨리 두버노이는 뉴욕의 어느 호텔에 빵을 납품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었다. 그는 4년 동안 매주 지배인을 찾아갔다. 지배인이 출석하는 회합에도 참석하고 그 호텔에 손님으로 묵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두버노이는 그때의 노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대인관계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나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지배인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최근 어떤 일에 열을 올리고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그가 미국 호텔협회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국제호텔협회 회장까지 겸하고 있었는데 협회의 모임이 열리는 곳이면 어디든지 비행기를 타고라도 반드시 참석할 정도로 협회 일에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를 찾아갔을 때 먼저 그 협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반응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빛내면서 거의 30분 동안이나 협회에 대해 말했습니다. 협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그에게는 아주 큰 즐거움이자 인생을 건 프로젝트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협회 이야기만 하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호텔 사무장이 빵 견본과 가격표를 가져오라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그 지배인과 거래를 트기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내가 그를 얼마나 쫓아다녔는데 말이죠. 그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몰랐다면 나는 아마 아직도 그를 따라다니며 헛수고만 하고 있었을 겁니다. 호감을 얻는 비결 5.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라. 6. 상대방을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하라. 뉴욕 8번가에 있는 우체국에서 나는 등기우편을 붙이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등기 창구 직원의 표정이 그다지 밝지 않았다. 어제도 오늘도 똑같이 우편물을 개량하고 우표와 거스른 돈을 내주고 영수증을 만들어주는 일에 실증이 난 얼굴이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 볼까? 그러려면 저 사람을 칭찬해야 할 텐데 그의 어떤 점을 칭찬해야 할까? 하지만 이것은 무척 어려운 문제다. 특히 초면인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아주 쉽게 해결되었다. 그에게서 곧바로 멋진 점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가 내 편지의 중량을 재고 있을 때 나는 감탄하며 말했다. 머릿결이 정말 부드럽고 찰랑거리네요.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전엔 정말 그랬는데 요샌 많이 나빠졌어요.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정말 멋지다고 말해주자 그는 무척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 다들 제 머릿결이 좋다고 칭찬하긴 해요. 분명히 그날 그는 기분 좋게 점심을 먹으러 갔을 것이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어쩌면 거울 앞에 서서 정말 멋지군 하고 중얼거렸을지도 모른다. 언젠가 내가 이 이야기를 하자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이 얻은 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얻었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거나 칭찬하는 일에서 보상을 바라는 소견 좁은 인간들은 틀림없이 실패하고 말 것이다. 아, 다시 생각해보니 나도 그에게서 어떤 보상을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확실히 그 보상을 얻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를 기분 좋게 해주었다는 유쾌한 기분, 그런 기분은 오래도록 즐거운 추억으로 남는 법이다. 인간의 행동에는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다. 이 법칙을 따르면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분쟁을 피할 수 있고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고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칙을 깨뜨리는 순간 우리는 끝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그 법칙이란 바로 이것이다. 상대방에게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게 하라. 앞에서도 말했지만 존 듀이 교수는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다는 소망이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욕구라고 말했고,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인간 본성을 이루고 있는 바탕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고 단언했다. 이 욕구가 바로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것이고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온 원동력인 것이다. 인간관계의 법칙에 대해서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천 년에 걸쳐 연구를 계속해왔고 이미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발견했다. 그것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3000년 전 페르시아에서 조로아스터는 이 교훈을 가르쳤고 2400년 전 중국에서는 공자와 노자가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BC 500년의 석가는 성스러운 겐지스 강 기슭에서 그것을 설교했고 그보다도 1000년 전에 힌두교의 성서는 그것을 가르쳤다. 그리고 예수는 2000년 전에 유대의 바위산에서 이 교훈을 한 가지 사상으로 요약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자 교훈일 것이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사람은 누구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바라고 있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자기가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고 싶은 것이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입에 발린 칭찬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칭찬에 허기져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친구나 동료들이 찰스 슈왑의 말처럼 진심 어린 지지와 인정, 그리고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바란다. 어느 날 나는 라디오시티의 안내원에게 헨리 수벤의 사무실이 몇 호인지 물었다. 단정한 제복을 입은 그 안내원은 똑똑 끊어서 대답했다. 헨리 수벤 씨의 사무실은 1816호입니다. 나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다가 돌아서서 안내원에게 말했다. 번호를 가르쳐주는 방법이 참 좋군요. 명료하고 정확해서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자 그는 활짝 웃으며 왜 그렇게 한 글자씩 또박또박 말하는지 설명했다. 간단한 칭찬이 그를 기쁘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18층까지 올라가면서 인류 행복의 총 중량을 조금이라도 늘려주었다는 개운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이 칭찬의 철학은 외교관이나 자선회장 같은 곳에서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일상생활에서 활용하여 마술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감자튀김을 주문했는데 종업원이 으깬 감자를 가져왔다면 화를 내는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수고를 끼쳐서 미안하지만 나는 감자튀김을 주문했는데요. 그러면 종업원은 기분 좋게 바꿔올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업원을 존중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중한 말씨는 우리의 단조로운 일상생활의 톱니바퀴에 윤활유를 치는 작용을 함과 동시에 본인의 인격을 증명해준다. 크리스천, 재판관, 맨 섬의 사람들 등의 베스트셀러를 쓴 홀케인은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나 학교에는 8년 정도밖에 다니지 못했지만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부자 작가가 되었다. 청년 시절의 홀케인은 소네트 14행시와 민요를 무척 좋아했는데 특히 영국의 시인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에게 홀딱 빠져 있었다. 그는 로제티의 예술적 업적을 찬양하는 글을 써서 그 사본을 로제티에게 보냈다. 로제티는 무척 기뻐하며 자기의 능력에 대해 이처럼 고상한 의견을 가진 청년이라면 틀림없이 훌륭한 인물일 거라 생각하고 이 대장장이의 아들을 런던으로 불러 자기의 비서로 채용했다. 이것은 홀케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이 새로운 일자리에서 당시의 유명한 문학가들과 가까이 교제하게 되었고 그의 재능을 알아본 그들의 충고와 격려에 힘입어 새로운 인생 항로로 출범하였으며 그리하여 그 문명을 세계에 이름을 떨칠 수 있게 되었다. 맨 섬에 있는 그의 저택인 글리버 캐슬은 세계 각지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의 성지가 되었고 그가 남긴 유산은 250만 달러나 된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로제티를 찬양하는 글을 쓰지 않았더라면 그는 가난한 대장장이로 일생을 마쳤을지도 모른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칭찬에는 이처럼 기적 같은 힘이 있다. 로제티는 자기 자신을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간이란 거의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강좌를 맡고 있는 로널드 제이 롤랜드는 미술 공예 교사이기도 한데
그의 초보 공예반에 다니는 크리스라는 학생에 관해 이렇게 보고했다. 크리스는 무척 조용하고 내성적인 데다 자신감이 없어서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초급반 학생입니다. 저는 고급반도 가르치고 있는데 초급반에서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아야 올라올 수 있는 반이라 초급반 학생들의 동경의 대상이죠. 수요일 실습 시간에 크리스는 자기 자리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집중력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심코 크리스에게 고급반으로 올라가고 싶으냐고 물었는데 그때 그 14살짜리 수줍은 소년의 얼굴에 나타난 기쁨을 뭐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크리스는 복받치는 눈물을 참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럼 잘할 수 있고 말고. 크리스, 너는 재능이 있어. 크리스는 두 눈을 반짝이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크리스가 교실을 걸어 나가는데 키가 2인치는 더 커 보이더군요. 저는 새삼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하는 우리의 강렬한 욕구를 깨달았습니다. 그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 표어를 만들어 모든 학생이 볼 수 있도록 교실 앞쪽에 붙여놓았습니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저는 그 표어를 볼 때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 하나하나가 모두 똑같이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곤 합니다. 미국인 중에는 일본인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일본인 중에도 미국인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나는 일본 여인이 백인과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분개하는 보수적인 일본인을 본 적도 있다. 힌두교도에 대해 우월감을 갖든 말든 자유지만 힌두교도들은 자기들이 이교도들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앞에 있는 음식물에 이교도의 그림자가 스치기만 해도 음식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하여 절대로 먹지 않는다. 에스키모인에 대해 백인들이 우월감을 갖든 말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정작 에스키모인들은 백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까? 에스키모인들은 게으르고 쓸모없는 사람을 백인 같은 놈이라고 욕하는데 그들 사이에 이보다 더 멸시하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은 없다고 한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어느 면에서는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확실하게 사로잡는 방법은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그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누구든 나보다 어느 면에서는 배워야 할 점을 갖고 있다. 에머슨이 한 이 말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내 강좌에 참가한 사람들 가운데 칭찬의 원칙을 응용하여 성공을 거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겠다. 코네티컷에 사는 변호사는 친척에게 신뢰가 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편의상 R씨라고 해두겠다. 내 강좌에 등록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R씨는 아내와 함께 롱아일랜드에 있는 연로한 숙모님 댁을 방문하게 되었다. 아내는 R씨를 숙모의 집에 혼자 남겨놓고 다른 친척 집에 갔다. R씨는 칭찬의 원칙을 실험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강좌에서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숙모에게 실험해보기로 했다. 그는 칭찬거리를 찾으려고 집안을 두루 살펴보았다. 이 집은 1890년경에 지었죠? 그가 물었다. 맞아, 그 해에 지었지. 제가 태어난 집도 꼭 이런 집이었어요. 이 집은 정말 아름답군요. 방도 널찍하고 튼튼하고요. 요즘은 이런 집이 별로 없어요. 정말 그래. 요즘 젊은이들은 집의 아름다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좁아터진 아파트에 냉장고를 꼭 놓아야만 하고 집이 없어도 자동차는 꼭 사야 하지.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집은 정말 꿈 같은 집일 거야. 숙모의 목소리에 옛 추억을 그리는 듯한 떨림이 담겨 있었다. 이 집은 남편과 나의 사랑으로 지은 집이야. 우리는 몇 년 동안이나 이런 집을 꿈꾸었지. 설계도 우리가 직접 했다네. 숙모는 R씨를 데리고 다니며 집안을 샅샅이 구경시켜 주었다. R씨는 숙모가 여행을 다니며 모은 아름다운 수집품을 볼 때마다 진심으로 감탄했다. 스코틀랜드에서 사온 숄, 오래된 영국산 찻잔, 웨지우드의 도자기, 프랑스산 침대와 의자, 이탈리아에서 사온 그림, 프랑스 귀족의 별장에 걸려 있었다는 실크 커튼 등이 소중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집안 안내가 끝나자 숙모는 알씨를 차고로 데리고 가서 새 차나 다름없는 패커드 자동차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다. 남편이 죽기 얼마 전에 나한테 사준 차야. 남편 생각이 나서 남편 죽은 뒤에는 한 번도 타지 않았지. 자네는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볼 줄 아는 것 같으니 이 차를 주겠네. 숙모님, 아닙니다. 숙모님의 호의는 물론 감사합니다만 저는 이 차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새로 산 차도 있고 이런 고급 패커드라면 갖고 싶어하는 가까운 친척도 많을 게 아닙니까? 가까운 친척이라고? 물론 많지. 내가 죽으면 이 차를 가져가려고 기다리는 친척들이 많지. 하지만 어림없는 소리 말라고 해. 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차를 절대로 주지 않을 거야. 그럼 중고로 파셔도 값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자동차를 팔라고? 내가 이 차를 팔 것 같아? 어디에 사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꼴을 볼 것 같아? 남편이 나를 위해서 사준 차를? 나는 이 차를 꼭 자네에게 주고 싶어. 아름다운 물건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니까 말이야. 알씨는 어떻게든 사양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버틸 수는 없었다. 넓은 집에서 홀로 외로이 아름다웠던 추억의 의지에 살아온 노부인은 진심에서 우러난 작은 칭찬과 따뜻한 관심에 굶주려 있었던 것이다. 그녀도 한때는 젊고 아름다웠으며 남편과 함께 직접 집을 짓고 유럽 각지를 여행하면서 아름다운 물건들을 사다가 방을 장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늙고 고독한 숙모는 조그만 위로나 칭찬을 말해도 깊이 감동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누구 한 사람 그것을 그녀에게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알씨의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접하자 사막 한가운데서 샘물을 발견한 것처럼 기뻤고 가장 아끼는 패커드 자동차를 주지 않고는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해졌던 것이다. 뉴욕에 있는 루이스 앤 발렌타인 조경회사의 정원사로 있는 도널드 맥마흔은 어느 유명한 법률가의 저택 정원을 꾸미고 있었다. 사람을 움직이는 비결에 대한 내 강좌를 듣고 얼마 안 되었을 때였다. 집주인이 정원으로 나와서 철쭉과 진달래를 심을 곳에 대해 몇 가지 지시를 했다. 그는 집주인에게 말했다. 판사님, 정말 좋으시겠습니다. 개들이 얼마나 멋진지 계속 감탄하고 있는 중입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리는 개 콘테스트에서 상도 많이 타셨다면서요? 이 몇 마디 칭찬에 대한 반응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다. 많이 탔죠. 우리 개들 구경 좀 하시겠소? 집주인은 아주 기쁜 표정으로 거의 1시간이나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의 자랑스러운 개들과 그들이 받아온 상패며 트로피들을 차례차례 보여주고 나중에는 혈통서까지 들고 나와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영리한 개들이 생겨났는지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나에게 아이가 있는지 물었다. 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강아지를 좋아하겠군요. 그럼요, 무척 좋아합니다. 그럼 내가 강아지 한 마리를 녀석에게 선물하죠. 판사는 강아지 키우는 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더니 아무래도 말로만 일러주면 잊어버릴 테니 종이에 써주겠다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윽고 그는 강아지 기르는 방법을 타이핑한 것과 강아지의 혈통서를 가지고 나왔다. 그 바쁜 사람이 1시간 반이나 되는 시간을 처음 만난 정원사에게 내주고 게다가 돈을 주고 사려면 수천 달러는 줘야 할 귀한 강아지를 선뜻 준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고작 그가 사랑하는 개를 진심으로 칭찬한 몇 마디 때문이었다. 코닥 사진기로 유명한 조지 이스트먼은 활동사진 제작에 반드시 필요한 투명 필름을 발명하여 거부가 된 전설적인 인물이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조차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소한 칭찬을 갈구하고 있었다. 이스트먼이 로체스터의 이스트먼 음악학교와 킬보언 홀을 건축하고 있을 때 당시 뉴욕의 슈피리어 의자 회사 사장이던 제임스 아담스는 이 두 건물에 설치할 의자 납품을 따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담스는 건축가에게 연락하여 이스트먼과 로체스터에서 만날 약속을 잡았다. 아담슨이 약속한 장소로 나가자 건축가가 주의를 주었다. 이 계약을 꼭 체결하고 싶으시죠? 하지만 만일 당신이 이스트먼의 시간에 5분 이상 빼앗는다면 성공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스트먼은 몹시 까다롭고 바쁜 분이어서 용건을 최대한 간단히 요점만 간추려서 말하고 끝내야 합니다. 아담슨이 이스트먼의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그는 책상 위에 수북이 쌓인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얼마 후 그는 얼굴을 들고 안경을 벗더니 아담슨 쪽으로 걸어오며 물었다. 안녕하세요. 두 분은 무슨 용건으로 오셨죠? 건축가가 이스트먼에게 아담슨을 소개하자마자 아담슨은 이스트먼에게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을 기다리는 동안 사무실을 둘러보면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방에서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저도 실내 장식 전문가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훌륭한 사무실은 정말 처음 봅니다. 그러자 이스트먼이 이렇게 대답했다. 아, 그러고 보니 이 사무실을 처음 꾸미던 때가 생각나는군요. 정말 아름답죠? 처음 꾸몄을 때는 나도 이 사무실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일에 쫓기며 살다 보니 요즘은 사무실을 둘러보는 일조차 잊고 있었군요. 아담스는 벽의 판자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말했다. 영국산 떡갈나무군요. 이탈리아산과는 결이 다르죠. 맞아요. 영국에서 수입해왔는데 목재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가 골라준 겁니다. 이스트먼은 아담슨에게 사무실 안을 안내하면서 방의 균형과 색채, 목각 장식, 그리고 자기가 직접 고안해서 꾸민 곳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두 사람은 공들여 꾸민 방 안의 구조를 보면서 돌아다니다가 창가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이스트먼이 사회사업을 위해 세운 여러 시설에 대하여 겸손하게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는 로체스터 대학 종합병원, 동종요법병원, 사랑의 집, 어린이병원 등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했다. 아담스는 그가 인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쏟는 노력에 대해 진심으로 감동하며 깊은 경의를 표했다. 그러자 이스트먼은 유리상자 속에서 그가 처음으로 소유했던 카메라를 꺼내 보여주었다. 그것은 어떤 영국인에게서 구입한 발명품이었다. 이스트먼은 가난했던 소년 시절을 회고하면서 홀로 된 어머니가 싸구려 하숙집을 시작했던 일이며 1급 50센트를 받으며 어느 보험회사에 근무하던 일들을 실감나게 이야기했다. 참혹한 가난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가난에서 어머니를 해방시키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아담스는 이스트먼에게 사업 초기에 겪었던 어려움들에서부터 성공하기까지에 대해 시시콜콜 자세하게 물었다. 그의 이야기는 사진 건판에 실험을 하던 무렵까지 계속되었다.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꼬박 일을 계속하던 일, 약품이 작용하는 동안 잠깐씩 눈을 붙이면서 밤새워 실험하던 일, 때로는 잘 때나 일할 때나 작업복을 입은 채로 72시간 동안이나 지냈다는 일 등 이스트먼의 이야기는 그칠 줄을 몰랐다. 아담슨이 이스트먼의 방에 들어간 것은 10시 15분이었고 5분 이상 시간을 끌면 끝장이라는 주의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벌써 1시간이 지나고 또 1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도 그의 이야기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었다. 지난번에 일본에 갔을 때 의자를 몇 개 사다가 집 안마루에 놓아두었는데 햇볕에 색이 바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페인트를 사다가 직접 칠했습니다. 내 페인트 칠 솜씨를 한번 봐주시겠소? 우리 집에 가서 점심이나 함께 합시다. 점심을 먹고 나서 이스트먼은 아담슨에게 그 의자를 보여주었다. 하나에 1달러 50센트나 될까 한 싸구려 의자였지만 자기가 직접 페인트를 칠했다는 것 때문에 그에게는 무척 중요한 의자였던 것이다. 그럼 여기서 본론으로 들어가자. 9만 달러에 달하는 의자의 납품은 과연 누가 따냈을까?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날 이후로 이스트먼과 아담스는 평생의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멋진 기적을 일으키는 칭찬의 법칙을 우리는 우선 자기 집에서 실험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가정만큼 칭찬의 법칙을 필요로 하는 곳은 없고 가정만큼 그것이 소홀히 여겨지는 곳도 없다. 누구에게든 장점은 반드시 있다. 그런데도 당신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칭찬을 주지 않은 지가 도대체 몇 해나 되었는가? 몇 해 전에 나는 뉴브런즈윅주의 미라미치강 상류로 낚시를 갔다. 캐나다의 삼림 깊숙이 인가가 없는 곳에 캠프를 쳤는데 읽을 거리라고는 달랑 지방신문 한 장뿐이었다. 덕분에 나는 그것을 구석구석 광고란까지 빼놓지 않고 정독했는데 그 신문에 드로시 딕스 여사가 쓴 기사가 실려 있었다.
무척 인상적인 기사였기 때문에 스크랩해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 시집가는 신부에게 주는 교훈은 귀가 아프도록 많지만 신랑에게도 교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칭찬하는 말을 잘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 독신으로 있는 동안에는 여성을 칭찬하거나 칭찬하지 않거나 자유지만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아내를 칭찬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 된다. 이것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솔직히 말하는 것은 금물이다. 결혼 생활은 외교하는 장소이다. 만족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싶거든 절대로 아내의 살림 방법을 비난하거나 짓궂게 자기 어머니의 방법과 비교하지 마라. 오히려 언제나 아내의 살림 방법을 칭찬하고 재색을 겸비한 이상적인 여성과 결혼한 행복을 공공연히 기뻐해야 한다. 설령 비프스테이크가 쇠가죽처럼 질기고 토스트가 숯처럼 탔더라도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오늘은 전만큼 잘 되지 않았군 하는 정도로 가볍게 말해야 한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뼈가 부서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이 방법은 갑자기 시작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아내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우선 오늘 밤에 아내에게 꽃이나 케이크를 선물로 사가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괜찮은 생각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할 일이다. 거기에다 미소 띤 얼굴로 상냥한 말까지 덧붙이는 남편이나 아내가 늘어나면 세상의 이혼율도 6분의 1쯤은 줄게 될 것이다. 딕스 여사는 23명의 여성의 마음과 그녀들의 적금을 차례차례로 손에 넣은 유명한 결혼 사기범을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여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완전하게 사로잡을 수 있었는지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자들을 만나면 만나는 순간부터 헤어질 때까지 오직 그녀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 방법은 남성에게도 마찬가지로 통한다. 상대방 남자의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라. 그러면 상대방은 아무리 무뚝뚝한 사람이라도 몇 시간이고 실증내지 않고 당신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수완좋기로 이름난 영국의 대정치가 디즈렐리가 한 말이다. 호감을 얻는 비결 6. 상대방에게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라.